겨울비가 유리창을 두드리던 밤이었습니다. 서울 변두리의 낡은 상가 건물 3층, 도윤의 가족이 살던 작은 집에서 불길이 시작되었습니다. 원인은 오래된 전기 배선이었습니다. 그 상가는 지어진 지 30년이 넘은 건물이었고 세입자들은 여러 번 관리사무소에 배선 문제를 알렸지만 고쳐지지 않은 채였습니다. 1층은 작은 철물점, 2층은 도장실, 3층과 4층은 살림집이었습니다. 낡은 배전반 하나가 그 모든 것을 태워버릴 불씨를 품고 있었습니다. 12살 도윤은 잠결에 매캐한 냄새를 맡았습니다. 눈을 떴을 때 방 안은 이미 붉은 빛으로 가득했고 천장에서는 검은 연기가 뱀처럼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소리내어 부모님을 불렀지만 부모님은 이미 옆방에서 빠져나가지 못한 뒤였습니다. 어린 도윤은 문고리를 잡았다가 뜨거움에 손을 떼었고 방 안구석으로 몸을 웅크렸습니다. 그 손에는 어머니가 아끼던 작은 오르골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잠들기 전까지 함께 흥얼거리던 멜로디가 흘러나오던 물건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늘 그 오르골을 태엽 감아주며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이 소리가 들리는 동안엔 엄마가 어디 있든 내 곁에 있는 거야. 도윤은 그 말을 붙잡듯 오르골을 품에 안고 연기 속에서도 그 멜로디를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건물 앞에 도착한 소방대원 중 한 사람이 3층 창문에서 흔들리는 작은 그림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사다리를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동료들이 위험하다고 외쳤지만 그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윤태식이었습니다. 당시 41살 15년 차 소방관이었습니다. 창을 깨고 들어간 그는 연기 속에서 웅크리고 있는 소년을 찾아냈습니다. 소년의 손을 잡은 순간 소년은 아주 오랜만에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가 소년을 등에 업고 내려오는 동안 낙하하는 잔해가 두 사람의 머리 위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계단 중간에서 오르골이 소년의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윤태식은 그것을 주울 겨를도 없이 소년을 업은 채 계단을 내려갔지만 무의식 중에 발끝으로 그것을 걷어차지 않으려 애를 썼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온 순간 도윤은 온몸을 감싸는 차가운 밤 공기를 느꼈습니다. 그것이 도윤이 기억하는 그날의 마지막 감각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사이렌 소리와 사람들의 웅성거림, 그리고 서서히 옅어지는 의식뿐이었습니다. 병원 응급실 앞 소녀는 들것에 실려가면서도 자신을 구한 사람의 얼굴을 보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하지만 눈에 들어오는 것은 점점 흐려지는 빛뿐이었습니다. 화상과 충격으로 인한 시신경 손상이었습니다. 의사는 나중에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시력을 되돌리기는 어렵다고요. 소년이 눈을 떴을 때 병실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신을 업고 뛰었던 그 사람은 이름도 남기지 않은 채 사라진 뒤였습니다. 간호사는 그저 소방관님이 다녀가셨어요 라고만 전해주었습니다. 도윤은 그 말을 붙잡고 몇 번이고 되물었습니다. 어떤 분이었어요? 얼굴은요? 이름은요? 하지만 간호사도 자세한 것은 알지 못했습니다. 도윤은 붕대로 감긴 눈을 손으로 더듬으며 자신이 다시는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서서히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도윤은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먼 친척 몇이 다녀갔지만 어린 그를 맡아 키울 사람은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보육원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도윤은 단 한 가지를 마음에 품고 살았습니다.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그 사람을 언젠가 다시 만나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같은 밤 병원 복도 구석에서 한 남자가 담배도 피우지 못한 채 담뱃감만 손에 쥐고 서 있었습니다. 윤태식이었습니다.
그는 소년의 병실 문을 몇 번이나 바라보다가 끝내 문을 열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동료 소방관 박병수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왜 안 들어가요? 애가 형님 얼굴이라도 보고 싶어 할 텐데. 윤태식은 낮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얼굴을 보여주면 그 애는 평생 나를 은인으로만 기억할 겁니다. 그건 짐이 됩니다. 애한테도 나한테도. 그는 그렇게 말하며 복도 끝 창밖의 빗줄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손끝은 조금씩 떨리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계단에서 주운 오르골 조각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완전히 부서졌지만 그는 그것을 쓰레기통에 버리지 못했습니다. 박병수는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윤태식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려 주었습니다. 형님답네요. 근데 언젠가는 그 마음 후회하실지도 몰라요. 윤태식은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부서진 오르골 조각을 코트 주머니 깊숙이 밀어 넣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윤태식은 매년 같은 날짜가 되면 홀로 그 병원 앞을 지나쳐 보곤 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그는 정년을 채우고 소방서를 퇴직했고 몇 년 뒤에는 오랜 투병 끝에 아내마저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아내는 세상을 뜨기 전 병상에서 그의 손을 잡고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당신 그 아이 한번 찾아봐요. 마음에 묻어두고 사는 거 이제 그만해도 되잖아요. 윤태식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쉽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낡은 소방 배지 하나와 부서진 오르골 조각, 그리고 얼굴도 모르는 한 아이에 대한 그리움뿐이었습니다. 보육원에서 자란 도윤의 어린 시절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아이를 맡아줄 위탁 가정은 쉽게 나타나지 않았고 도윤은 12살부터 20살이 되던 해까지 시설에서 지냈습니다. 보육원 선생님들은 그를 성실하고 조용한 아이로 기억했습니다. 도윤은 남들 앞에서 좀처럼 울지 않았고 대신 자신에게 주어진 작은 라디오로 음악을 들으며 밤을 견뎠습니다. 그가 처음 피아노 건반을 만져본 것은 14살 무렵 지역 복지관에서 진행한 시각장애 아동음악 교육 프로그램에서였습니다. 담당 선생님은 도윤에게 유난한 재능이 있다는 것을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이 아이 손끝이 다른 아이들과 달라요. 음을 몸으로 기억하는 것 같아요. 그 말이 계기가 되어 도윤은 매주 2번씩 피아노를 배우러 다니게 되었습니다. 20살이 되어 시설을 나온 뒤 도윤은 몇 군데 자립지원 시설을 전전하며 조율 기술과 안마 자격을 함께 익혔습니다. 생활은 늘 빠듯했지만 그는 단 하루도 피아노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가 그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곳을 댓글로 적어주세요. 그 자리에 오늘 하루 작은 행운이 조용히 깃들기를 바라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20여 년이 흘렀습니다. 서울 도심의 한 광장,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그곳에 낡은 공용 피아노 한 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원래는 시에서 시민들을 위해 설치한 것이었지만 언제부턴가 이 피아노는 한 남자의 것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도윤, 35의 나이. 흰 지팡이를 짚고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앉아 피아노를 연주하는 시각장애인 거리 피아니스트였습니다. 그의 연주는 화려하지 않았지만 어딘가 사람의 마음 깊은 곳을 건드리는 힘이 있었습니다. 퇴근길 직장인들, 아이 손을 잡은 부모, 관광객들까지 그의 연주 앞에서는 저마다 걸음을 늦추었습니다. 어떤 이는 눈물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도윤 자신은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손끝이 건반에 닿는 순간 세상이 다시 자신의 것이 되는 기분이 들 뿐이었습니다. 도윤의 하루는 늘 비슷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반지하 원룸에서 라디오를 켜고 지팡이 하나의 의지에 지하철을 2번 갈아타 광장으로 나왔습니다. 낮에는 근처 복지관에서 시각장애인 대상 컴퓨터 활용 교육을 돕는 시간제 일을 했고 오후 4시가 되면 어김없이 광장의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는 하루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복지관 일이 없는 날에는 도윤은 집에서 라디오를 들으며 손끝으로 점자책을 읽었습니다. 그가 즐겨 읽는 책은 주로 인물 자서전이었습니다. 역경을 딛고 일어선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그는 자신도 언젠가 그런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해하곤 했습니다. 물론 그는 그 궁금증을 누구에게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지하철역에서 광장까지 이어지는 길은 도윤에게 이미 손바닥처럼 익숙한 길이었습니다. 그는 지팡이 끝으로 보도블록의 점자블록을 짚어가며 몇 번째 골목에서 꺾어야 하는지 어디쯤에 계단이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 이 길을 걸을 때는 셀 수도 없이 넘어지고 부딪혔지만 이제는 눈을 감은 채로도 세상을 걷는 자신만의 방식이 그에게 생겨 있었습니다. 광장 한쪽에는 오래된 국밥집이 있었습니다. 주인 최복순 할머니는 매일 저녁 도윤의 연주가 끝날 때쯤 뜨거운 국밥 한 그릇을 들고 나왔습니다. 오늘도 손 시렵겠다. 얼른 들어와서 몸 좀 녹여요. 복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아니었으면 저는 진작에 얼어 죽었을 거예요. 도윤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 웃음에는 오랜 세월 혼자 버텨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담담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복순 할머니는 도윤의 등을 가만히 쓸어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매일 같은 시간에 나와서 연주하는 거, 그거 다 이유가 있는 거지? 누굴 기다리는 거야? 도윤은 대답 대신 조용히 미소만 지었습니다. 할머니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는 저마다 말하지 못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그녀는 오랜 삶을 통해 알고 있었습니다. 복순 할머니는 도윤이 이 광장에 처음 나타났던 8년 전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도윤은 지금보다 훨씬 마른 몸에 낡은 점퍼 하나만 걸친 채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보육원에서 자란 그는 20살이 되던 해 시설을 나와야 했고 갈 곳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시각장애인 자립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조율과 피아노를 배웠고 처음에는 그저 생계를 위해 광장에 피아노를 치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 연주를 듣던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났고 도윤도 그 안에서 자신이 살아있다는 감각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해 동안 도윤은 광장 관리소로부터 몇 번이나 자리를 옮기라는 이야기를 들어야 했습니다. 여기 공용 피아노는 아무나 독점하면 안 됩니다라는 말에 도윤은 매번 조용히 자리를 정리하고 다른 구역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연주를 듣던 시민들이 관리소에 항의성 민원을 넣기 시작했고 결국 도윤은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복순 할머니는 그 시절을 떠올리며 종종 말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얼마나 편지를 써보냈는지 몰라. 다들 도윤 씨 연주 없인 이 광장이 허전하다고. 광장에는 도윤 말고도 낯익은 얼굴들이 많았습니다. 매일 같은 벤치에 앉아 신문을 읽는 퇴직 교사 할아버지, 점심시간마다 나와 샌드위치를 먹는 회사원 무리, 광장 모퉁이에서 붕어빵을 파는 부부까지. 도윤은 그들의 발소리와 목소리만으로도 누가 지나가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붕어빵 부부는 겨울이면 종종 도윤에게 따뜻한 붕어빵 몇 개를 건네주었습니다. 오늘도 손 시리겠네. 이거 먹고 해요.
아주머니의 말에 도윤은 매번 고맙다는 인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광장은 그에게 단순한 연주 장소가 아니라 크고 작은 정으로 이어진 또 하나의 가족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도윤의 연주가 입소문을 타기 시작한 것은 2년 전부터였습니다. 한 지역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그의 사연을 짧게 소개한 뒤로 일부러 그의 연주를 들으러 먼 곳에서 찾아오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그 관심에 크게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매일 같은 자리에서 같은 마음으로 건반을 눌렀을 뿐이었습니다. 가끔 광장을 찾은 관광객들이 도윤에게 사진을 함께 찍어도 되는지 물어올 때마다 그는 수줍게 웃으며 응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연주가 시작되면 그의 표정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카메라를 의식하던 손끝은 사라지고 오직 건반과 자신만이 존재하는 듯한 몰입이 찾아왔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그는 더 이상 시각장애인 거리 피아니스트가 아니라 그저 음악과 하나가 된 한 사람이었습니다. 도윤이 매일 연주하는 곡은 단 하나였습니다. 제목도 없는 그 멜로디는 그가 어릴 적 어머니가 자주 틀어주시던 오르골에서 흘러나오던 곡이었습니다. 집이 불타면서 오르골도 함께 사라졌지만 그 멜로디만은 도윤의 기억 속에 또렷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시력을 잃은 뒤 재활병원에서 피아노를 처음 배웠습니다. 손끝으로 건반의 위치를 익히고 소리의 울림으로 음을 구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가장 먼저 손에 익힌 곡이 바로 그 멜로디였습니다. 재활병원의 피아노 선생님은 도윤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곡 악보가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정확히 치니? 도윤은 그 물음에 웃으며 답했습니다. 여기 마음속에 악보가 있어요. 그러고는 자신의 가슴을 가리켰습니다. 재활병원에서의 시간은 도윤에게 가장 힘겨운 시기이자 동시에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처음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을 때 그는 몇 달간 방문을 걸어 잠근 채 아무와도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를 다시 세상 밖으로 이끈 것은 다름 아닌 피아노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손끝을 움직이는 재활운동의 일환이었지만 오르골 멜로디를 건반으로 옮겨보던 어느 날 도윤은 처음으로 눈물이 아닌 다른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살아있다는 감각, 그리고 무언가를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작은 희망이었습니다. 음악치료사 서은아는 그 무렵 광장 근처 복지관에서 시각장애인 대상 음악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도윤의 연주를 들었을 때 그녀는 걸음을 멈추고 한참을 서서 들었습니다. 정식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기엔 감정 표현이 섬세했고 그러면서도 어딘가 절박함이 묻어있는 연주였습니다. 이 곡은 왜 항상 마지막에 치세요? 언젠가 은하가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도윤은 손끝으로 건반을 쓸어내리며 답했습니다. 누군가 이 곡을 들으면 저를 알아봐 줄 것 같아서요. 누구를요? 제 목숨을 구해주신 분이요. 얼굴도 이름도 몰라요. 그날 이후로 한 번도 뵌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곡을 치면 그분이 어딘가에서 듣고 계실 것만 같아요. 은하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도윤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살며시 얹었습니다. 겨울바람이 두 사람 사이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날 이후 은하는 자주 도윤의 연주를 들으러 광장을 찾았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은하는 도윤에게 음악 치료 프로그램에 함께 보지 않겠느냐고 권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이 곡을 계속 치고 싶은 사람이에요. 도윤이 웃으며 사양했습니다. 알아요. 그래도 도윤 씨가 그 곡을 칠 때마다 조금씩 슬퍼 보여서요. 은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도윤은 잠시 침묵하다가 답했습니다. 슬픈 게 아니에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림에는 원래 이런 얼굴이 필요한가 봐요. 은하는 그 대답을 듣고 마음 한켠이 저릿해졌습니다. 그녀는 그날부터 도윤의 곁에서 그 기다림이 헛되지 않기를 조용히 바라기 시작했습니다. 은하는 복지관 업무가 끝나면 종종 광장에 들러 도윤과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하루를 나누고 가끔은 아무 말 없이 나란히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소리만 듣기도 했습니다. 도윤은 그런 시간이 좋았습니다. 누군가와 침묵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그에게는 무엇보다 큰 위안이었습니다. 은하가 음악 치료사의 길을 걷게 된 데에는 그녀 나름의 사연이 있었습니다. 대학 시절 사고로 청력의 일부를 잃은 동생을 지켜보며 그녀는 소리와 마음의 관계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동생은 오랫동안 세상과 단절된 채 지냈지만 진동으로 느끼는 음악을 통해 조금씩 다시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 경험은 은하로 하여금 사람을 살리는 음악의 힘을 믿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은하는 도윤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의 연주 안에 담긴 이야기를 읽어내려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저 아름답다고만 느끼는 그 멜로디에서 은하는 상실과 그리움, 그리고 끝나지 않은 기다림을 함께 들었습니다. 저는 음악 치료사지만 도윤 씨 앞에서는 그냥 한 사람의 청중이 되고 싶어요. 은하가 어느 날 말했습니다. 도윤은 그 말을 듣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거면 충분해요. 저도 은하 씨 앞에서는 그냥 도윤이고 싶으니까요. 11월의 마지막 주 광장에 첫눈이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도윤이 연주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한 중년 남성이 인파 뒤편에 조용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는 낡은 코트 차림에 말없이 서서 연주를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스마트폰을 꺼내 촬영하지도 않았고 박수를 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두 손을 앞으로 모은 채 도윤의 손끝이 움직이는 방향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그는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도윤은 그 사람의 존재를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는 같은 자리에 나타났습니다. 늘 같은 시간, 같은 위치였습니다. 광장을 오가는 상인들 사이에서는 어느새 저 아저씨, 매일 저기 서 있네라는 말이 오갔습니다. 복순 할머니가 국밥집 안에서 그를 유심히 지켜보다 도윤에게 슬쩍 귀띔했습니다. 요즘 매일 오는 손님이 있어. 저 뒤쪽에 서서 연주만 듣고 가. 어떤 분인데요? 글쎄, 딱히 말은 안 걸어. 그냥 뭔가 그리운 걸 보는 눈빛이더라고. 한 번은 국밥을 시켜놓고도 다 식을 때까지 안 먹고 도윤 씨 연주만 듣더라니까. 손님이 물어봐도 대답도 잘 안 하고 꼭 뭘 참는 사람 같았어. 도윤은 그 말을 듣고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매일 같은 자리에 서서 자신의 연주를 듣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낯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날 밤 도윤은 이상하게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 누워 낮에 느꼈던 시선의 무게를 곱씹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오래도록 바라보고 있다는 감각은 눈이 보이지 않아도 분명하게 전해지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윤태식은 그날 이후로 매일 저녁 산책 삼아 광장을 지나쳤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이었습니다. 퇴직 후 마땅히 갈 곳이 없던 그는 저녁마다 동네를 걷다가 우연히 흘러나오는 피아노 소리에 발걸음을 멈춘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멜로디를 듣는 순간 그는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20여 년 전 부서진 오르골에서 흘러나오던 바로 그 곡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자신의 착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에 비슷한 멜로디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같은 곡이 흘러나왔습니다. 음의 순서, 쉼표의 자리, 마지막 마디에서 살짝 늘어지는 박자까지 모두 같았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와 오래된 상자 속 부서진 오르골 조각을 꺼내 손에 쥐고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손끝이 오르골에 갈라진 틈을 더듬는 동안 창밖에는 늦은 밤의 정적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추운 겨울 저녁이었습니다. 도윤의 손끝이 마지막 음을 짚고 허공에 머물렀을 때 광장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정적을 깬 것은 단 한 사람의 박수였습니다. 느리고 낮고 조심스러운 박수였습니다. 도윤은 그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곡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구나. 도윤의 손끝이 건반 위에서 그대로 멈췄습니다. 심장이 순간적으로 크게 뛰었습니다. 낯선 목소리였지만 어딘가 익숙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마치 아주 오래전 꿈속에서 들었던 것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저를 아세요? 도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러나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도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지팡이를 찾았지만 이미 그 사람은 인파 속으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윤태식은 그 순간 스스로도 놀라 자신의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20여 년간 단 한 번도 입 밖에 낸 적 없는 말이 저도 모르게 튀어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도망치듯 광장을 벗어나며 자신의 심장이 이렇게까지 뛰었던 게 언제였는지 떠올리려 애썼습니다. 지하철역까지 걷는 내내 그는 몇 번이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마치 자신이 남긴 그 한마디가 뒤쫓아오기라도 하는 듯이. 그날 밤 도윤은 국밥집 마루에 앉아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복순 할머니가 곁에 앉아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 할머니, 방금 어떤 분이 제 곡을 안다고 하셨어요. 기억하고 있었다고요. 복순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게 정말이야?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보이지 않는 눈물이 조용히 맺혀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이상하게 낯설지가 않았어요. 꼭 오래전부터 알던 사람 같았어요. 복순 할머니는 도윤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오면 이번엔 놓치지 말고 붙잡아. 그런 인연은 흔치 않은 거야. 도윤은 그날 밤 은하에게도 전화를 걸어 그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은하는 수화기 너머로 한참을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도윤 씨, 왠지 좋은 예감이 들어요. 무서워하지 말고 다음번엔 꼭 이야기 나눠봐요. 같은 시각 윤태식은 자신의 집 거실에 앉아 아내의 사진을 오래도록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아내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여보, 오늘 그 아이한테 그만 말을 걸어버렸어요. 20년 동안 참았던 말인데 그의 손끝이 멈추는 걸 보는 순간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더다고. 그는 아내가 생전에 자신에게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마음에 묻어두고 사는 거 이제 그만해도 되잖아요. 그날 이후 그는 처음으로 아내의 말이 옳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태식은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창밖에는 밤새 내린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는 오랜만에 낡은 구두를 꺼내 닦으며 오늘은 조금 더 용기를 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며칠 뒤 도윤은 용기를 내어 그 남자가 서 있던 자리 쪽을 향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거기 계신가요? 저번에 제 곡을 안다고 하셨잖아요. 잠시 정적이 흐른 뒤 낮은 목소리가 대답했습니다. 있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윤태식입니다. 그는 짧게 답했습니다.
도윤은 그 이름을 마음속에 새기듯 되뇌었습니다. 윤태식 아저씨, 그날 하신 말씀 무슨 뜻이었어요? 제국을 어떻게 아세요? 윤태식은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화제를 돌렸습니다. 그냥 어디선가 들어본 멜로디 같아서 그랬습니다. 거짓말이라는 것을 도윤도 어렴풋이 느꼈지만 캐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으시면 가끔 이렇게 얘기 나눠도 될까요? 저는 매일 여기 있거든요. 윤태식은 오랜 침묵 끝에 답했습니다. 그러죠.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조금씩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날씨 이야기, 광장을 오가는 사람들 이야기, 도윤이 좋아하는 음악 이야기까지. 사소한 대화였지만 윤태식은 도윤과 이야기할 때마다 얼굴에 옅은 미소를 띄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그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온기를 다시 느끼고 있었습니다. 윤태식은 매번 국밥집에 들러 복순 할머니와도 안면을 텄습니다. 처음에는 말수가 적었던 그였지만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소방서에서 30년 넘게 일했습니다. 몇 해 전에 정년으로 퇴직했고 아내는 그보다 조금 전에 먼저 떠났습니다. 윤태식이 국밥 한 술을 뜨며 담담히 말했습니다. 많이 외로우셨겠어요. 도윤이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외로웠지요. 그런데 요즘은 이상하게 여기 오는 게 하루 중 제일 기다려집니다. 윤태식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옅은 웃음기가 섞였습니다. 복순 할머니는 그런 윤태식을 볼 때마다 넌지시 말을 건넸습니다. 혼자 사시는 거 다 티나요. 국 더 드릴 테니 많이 드시고 가요. 윤태식은 그 말에 고마워하면서도 매번 손사래를 치며 사양했습니다. 오랜 세월 남에게 신세 지는 일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의 태도였습니다. 은하 역시 그 무렵부터 윤태식의 존재를 눈여겨보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을 향한 그의 태도에서 그녀는 단순한 호기심 이상의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마치 오래전에 잃어버린 사람을 다시 찾은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녀는 도윤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저분, 왠지 도윤 씨를 볼 때마다 표정이 애틋해 보여요. 혹시 짐작 가는 거 없어요?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글쎄요, 그냥 좋은 분 같아요. 그거면 됐죠, 뭐. 12월 중순의 광장은 크리스마스 조명으로 화려하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상인들은 저마다 트리 장식을 내걸었고 아이들은 눈싸움을 하며 즐거운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 소란스러움 속에서도 도윤의 피아노 소리는 또렷하게 사람들의 발걸음을 붙잡았습니다. 윤태식은 그 무렵부터 아예 국밥집 구석 자리를 정해두고 앉아 도윤의 연주를 듣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복순 할머니는 그 자리를 은근슬쩍 태식 씨 자리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다른 손님들도 자연스레 그 자리를 비워두었습니다. 오늘은 손님이 좀 많네요. 어느 날 윤태식이 국밥을 기다리며 말했습니다. 크리스마스 다가오니까 그렇지. 그래도 도윤 씨 연주 듣는 사람들은 매일 비슷해. 다 단골이야. 복순 할머니가 국자를 저으며 답했습니다. 윤태식의 하루는 퇴직 이후로 단조롭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아내가 다니던 산책로를 홀로 걸었고 점심은 늘 편의점 도시락으로 때웠습니다. 자식이 없던 두 사람은 서로가 서로의 전부였고 아내가 떠난 뒤 윤태식의 집에는 정적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광장에서의 시간은 하루 중 유일하게 생기가 도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도윤과 나누는 짧은 대화를 위해 옷매무새를 다듬었고 국밥집에서 먹는 한 끼를 위해 일부러 저녁을 거르기도 했습니다. 박병수는 그런 윤태식의 변화를 눈치채고 넌지시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형님,
요즘 뭐 좋은 일 있으십니까? 얼굴이 밝아지셨어요. 윤태식은 그 물음에 명확히 답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뿐이었습니다. 그 아이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다시 살아가는 이유를 찾은 것 같다. 어느 날 저녁 윤태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오래전에 잊지 못하는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도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떤 아이였는데요? 화재 현장에서 구했던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가 시력을 잃었다는 얘기를 나중에 전해 들었어요. 그날 이후로 단 하루도 그 아이를 잊은 적이 없습니다. 도윤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애써 담담한 척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아이를 찾아가지 않으셨어요? 윤태식은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이윽고 낮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제가 나타나면 그 아이는 평생 저를 은인으로만 기억할 겁니다. 저는 그 애가 저에게 빚진 마음으로 살길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 삶을 살길 바랐어요. 그건 그 아이의 마음이잖아요. 아저씨가 정할 게 아니라. 도윤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물기가 섞였습니다. 윤태식은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도윤의 어깨 너머로 눈 덮인 광장을 오래도록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제가 그 아이라면요. 도윤이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나타나서 은인 노릇을 할까봐 겁내는 것보다 평생 얼굴도 모른 채 그리워하며 사는 게 훨씬 더 힘들 것 같아요. 저는 매일 그런 마음으로 살았거든요. 오늘은 그분이 제 연주를 들으러 오지 않았을까, 오늘은 어디선가 스쳐 지나가지 않았을까 하고요. 윤태식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는 애써 화제를 돌리려 했지만 목소리가 뜻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군요. 두 사람은 그날 서로가 같은 상처를 품고 살아왔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직 누구도 진실에 다가서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윤태식은 오래된 앨범을 꺼내 보았습니다. 젊은 시절 소방복을 입고 찍은 사진들 사이 화재 진압 후 지친 얼굴로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이 담긴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사진을 손끝으로 오래도록 쓸어보았습니다. 사진 속 자신의 뒤편, 흐릿하게 찍힌 구급차와 담요를 두른 작은 아이의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그 사진을 몇 번이고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무렵 도윤의 연주 영상이 우연히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지나가던 시민이 촬영해 올린 짧은 영상이 하루아침에 조회수 수십만을 넘어서면서 여러 언론과 방송에서 취재 요청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접한 한 공연 기획사에서 사람을 보내왔습니다. 기획사 대표 강민철이 직접 광장을 찾았습니다. 값비싼 코트를 입은 그는 도윤에게 명함을 건네며 능숙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한도윤 씨, 대단한 재능을 가지고 계시더군요. 이렇게 길에서 썩히기엔 아깝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면 제대로 된 공연장에서 제대로 된 대우를 받으며 연주하실 수 있습니다. 강민철은 능숙한 말솜씨로 도윤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지금처럼 매일 광장에서 몇 푼 안 되는 후원금을 받으며 사실 필요 없습니다. 저희와 계약하시면 정식 공연료를 받으실 수 있고 방송 출연 기회도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연 사람들이 정말 좋아합니다. 시각장애를 딛고 일어난 감동 스토리, 이보다 좋은 소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도윤은 그 마지막 말에서 미묘한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삶이 하나의 소재로 불리는 것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애써 그 위화감을 무시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옆에서 지켜보던 은하가 먼저 의심의 눈길을 보냈습니다. 계약서를 살펴본 그녀는 미심쩍은 조항들을 발견했습니다. 이 조항 좀 이상해요.
수익 배분 비율이 도윤 씨한테 지나치게 불리해요. 그리고 이 위약금 조항, 도윤 씨가 나중에 계약을 해지하고 싶어도 못하게 막아놨어요. 심지어 초상권과 음원 저작권까지 전부 기획사에 귀속된다고 되어 있어요. 도윤은 눈이 보이지 않아 계약서를 직접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은하의 말을 믿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음악이 더 많은 사람에게 닿을 수 있다는 유혹도 떨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제 연주를 더 많은 사람이 들을 수 있다면 좋은 일 아닐까요? 은하는 그런 도윤의 마음을 이해하면서도 걱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 마음은 이해해요. 그런데 방법이 정당해야죠. 이 계약대로라면 도윤 씨는 평생 이 사람 밑에서 일하는 것밖에 안 돼요. 조금만 더 생각해 볼게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강민철은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돌아섰지만 그 미소 뒤에는 다른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강민철은 며칠 뒤 다시 광장을 찾아와 이번에는 꽃다발까지 준비해 왔습니다. 도윤 씨, 제가 진심으로 도윤 씨 재능을 아끼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바닥이 원래 타이밍이 전부거든요. 지금이 딱 적기예요. 그는 도윤의 어깨를 툭툭 두드리며 친근함을 과시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정한 말투와 달리 강민철의 눈빛은 계속해서 계약서 서명란만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눈이 보이지 않았지만 상대방의 목소리 톤과 숨소리의 미세한 변화만으로도 그 조급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상하다. 왜 이렇게 서두르지? 도윤의 마음 한구석에 작은 의심의 씨앗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강민철은 사무실로 돌아가 자신의 부하 직원에게 지시했습니다. 그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 말이야. 최대한 빨리 계약 마무리지요. 요즘 화제성 좋을 때 밀어붙여야 해. 괜히 주변에서 훈수 두는 사람 생기기 전에. 그의 책상 서랍 안에는 오래전 다른 이름으로 발급받은 명함 몇 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강민철에게도 나름의 지난 시절이 있었습니다. 20여 년 전 그는 작은 화재 피해자 지원 재단의 말단 직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성실하게 서류를 처리하던 그였지만 재단의 회계 관리가 허술하다는 것을 알게 된 뒤부터 조금씩 욕심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보상금 일부를 유령 명목으로 빼돌리는 수법이었습니다. 처음엔 적은 금액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규모는 커져갔습니다. 재단이 작은 문제로 문을 닫자 그는 이름을 바꾸고 잠적했습니다. 몇 년간 이런저런 사업을 전전하다 결국 사람들의 감동적인 사연을 이용해 돈을 버는 공연기획업에 정착했습니다. 그에게 사람의 사연이란 그저 상품성 있는 소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도윤의 이야기를 처음 접했을 때도 그는 진심 어린 감동보다는 이 이야기가 얼마나 큰 화제성을 만들어낼지를 먼저 계산했습니다. 며칠 뒤 강민철은 도윤을 따로 불러 급하게 계약을 밀어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 안에 계약을 마쳐야 좋은 공연 일정을 잡을 수 있습니다. 기회는 항상 오는 게 아니에요, 도윤 씨. 도윤은 서두르는 강민철의 태도에서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시간에 쫓기다 보니 판단이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은하와 상의할 겨를도 없이 그는 강민철이 내민 서류에 사인을 하려던 참이었습니다. 펜을 쥔 도윤의 손이 서류 위에서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뒤편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잠깐 그 계약서 다시 한번 살펴봐도 되겠습니까? 윤태식이었습니다. 그는 오랜 세월 소방 공무원으로 일하며 온갖 사람을 상대해 온 경험이 있었습니다. 계약서를 훑어보는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이 조항 정상적인 계약이 아닙니다. 도윤 씨한테 불리한 조항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강민철 씨, 당신 이 업계에서 이런 식으로 여러 번 문제 일으킨 적 있죠? 강민철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처음 뵙는 분인데요. 윤태식은 그 물음에 곧바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도윤을 향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윤 씨, 서두르지 마십시오. 제가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도윤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럴게요. 조금만 더 생각해 볼게요. 강민철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 채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떠나기 전 그는 윤태식을 향해 날카로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괜한 참견은 안 하시는 게 좋을 텐데요. 윤태식은 그 말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참견이 아니라 걱정입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 얼굴이 낯설지가 않습니다. 강민철의 표정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한 채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윤태식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분명히 본 적 있는 얼굴이었지만 그는 아직 정확히 기억해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은하가 도윤에게 다가와 조용히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많이 흔들렸죠.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네. 근데 왠지 윤태식 아저씨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날 이후 윤태식은 며칠간 도윤의 곁에 자주 나타났습니다. 그는 옛 동료들을 수소문해 강민철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소방 공무원 시절 윤태식은 화재 피해자들의 보상 절차를 여러 번 도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 경험 덕분에 그는 보험 서류와 계약서를 읽는 눈이 남달랐습니다. 그는 옛 동료 박병수에게 연락해 강민철이라는 이름을 조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며칠 후 박병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형님, 그 강민철이라는 사람 말입니다. 예전에 다른 이름을 쓴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치 않지만 20년 전쯤 화재 피해자 지원 재단에서 일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윤태식의 손끝이 순간 굳었습니다. 화재 피해자 지원 재단이라고? 네. 근데 그 재단 몇 년 뒤에 자금 관리 문제로 문 닫았다고 하더라고요. 자세한 건 저도 더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윤태식은 전화를 끊은 뒤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딘가 낯익었던 강민철의 얼굴이 그 재단 사무실에서 본 적 있는 젊은 직원의 얼굴과 서서히 겹쳐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아내와 함께 화재 피해 보상 절차를 상담하러 갔던 재단 사무실 그곳에서 서류를 처리하던 직원 중 한 사람이 지금의 강민철과 닮아 있었습니다. 강민철이라는 사람, 예전에 다른 이름으로 활동한 적이 있더군요. 윤태식이 도윤에게 조심스럽게 전했습니다. 제가 좀 더 알아볼 테니 계약은 잠시 미뤄두세요. 도윤은 고마운 마음과 동시에 궁금함이 커졌습니다. 아저씨는 왜 이렇게까지 저를 도와주세요? 저희는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요. 윤태식은 잠시 말을 고르다 답했습니다. 그냥 도윤 씨가 잘못되는 걸 보고 싶지 않아서요. 이유는 그거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도윤은 그 대답에서 알 수 없는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자신을 지켜봐 온 사람의 말투 같았습니다. 은하 역시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인연이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윤태식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낡은 상자 하나를 꺼내 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빛바랜 소방 배지와 오래전 화재 현장에서 주워온 작은 오르골 조각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망설이다가 그것을 코트 주머니에 조심스레 넣었습니다. 그의 손이 상자 뚜껑을 닫는 동안 창밖에는 늦은 밤의 정적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박병수는 그 무렵 옛 소방서 동기들 모임에 나갔다가 우연히 당시 화재 피해자 지원 재단에서 일했던 한 지인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윤태식에게 연락해 만남을 주선했습니다. 형님, 이분이 그때 재단에서 회계를 담당했던 분입니다. 강민철이라는 이름 기억하신답니다. 윤태식과 마주 앉은 그 지인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그 사람 원래 이름이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단 문 닫을 때 감사가 들어왔는데 회계 서류 상당수가 사라진 채였어요. 당시엔 경찰까지 왔었는데 본인이 잠적하는 바람에 흐지부지 됐죠. 윤태식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만약 그 추측이 사실이라면 도윤의 부모가 받았어야 할 보상금 역시 그 손에 사라졌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그는 그날 집으로 돌아와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는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오래전 자신이 화재 현장에서 도윤을 구조한 뒤 작성했던 근무 보고서 사본을 찾기 위해 관할 소방서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퇴직한 지 여러 해가 지났지만 후배 소방관들은 그를 반갑게 맞아주었고 오래된 기록 보관소에서 함께 서류를 뒤져주었습니다. 며칠 후 윤태식은 용기를 내어 낡은 상자를 들고 도윤을 찾아왔습니다. 도윤 씨, 이걸 한번 만져보시겠습니까? 도윤의 손끝에 차갑고 단단한 금속의 감촉이 닿았습니다. 소방 배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낡고 찌그러진 작은 오르골 조각이 놓여 있었습니다. 도윤의 손이 오르골을 어루만지는 순간 잊고 있던 기억의 조각들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의 방에 놓아두었던 오르골, 잠들기 전 흘러나오던 그 멜로디, 그리고 불길 속에서 마지막으로 손에 쥐려 했던 그 물건까지. 이거 어디서 나신 거예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태식은 잠시 숨을 고르며 답했습니다. 20여 년 전 화재 현장에서 주웠습니다. 아이를 업고 나오는데 계단 아래 떨어져 있더군요. 왜인지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도윤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화재 어디서 있었던 일이에요? 윤태식은 대답 대신 오래도록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도윤에게는 그 어떤 대답보다 크게 다가왔습니다. 아저씨, 도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물었습니다. 혹시 그 아이가 저예요? 윤태식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근무일지를 다시 확인해보고 틀림없다는 걸 알게 되면 그때 모든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소리에서 실망이 아닌 이해가 묻어났습니다. 네, 기다릴게요. 저는 기다리는 거라면 자신 있으니까요. 20년도 기다렸는데 며칠쯤이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날 밤 도윤은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오르골을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어렴풋한 기억 속 목소리와 매일 자신의 곁에 머물던 그 낮은 목소리가 조금씩 겹쳐지고 있었습니다. 은하는 그런 도윤의 곁을 조용히 지키며 그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무섭지 않아요? 은하가 물었습니다. 무섭기보다 설레요. 20년 넘게 기다려온 답을 이제 곧 듣게 될 것 같아서요. 도윤이 옅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은하는 도윤의 손에 들린 오르골 조각을 함께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이 조각, 제가 아는 수리공에게 한번 맡겨볼까요? 완전히 고치긴 어려울지 몰라도 소리는 다시 들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도윤의 얼굴에 처음으로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며칠 후 은하는 오래된 시계와 오르골을 전문으로 수리하는 노년의 장인을 찾아갔습니다. 장인은 부서진 오르골 조각을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거 태엽장치는 다행히 크게 상하지 않았네요. 겉 케이스만 새로 짜맞추면 소리는 다시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은하는 그 말에 안도하며 물었습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급하지 않으시면 한 2주 정도 주세요. 오래된 부품이라 신중하게 다뤄야 하거든요. 은하는 매일같이 도윤에게 수리 진행 상황을 전해주었습니다. 도윤은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설레했습니다. 정말 다시 소리가 날까요? 20년도 더 된 건데. 장인 말씀으로는 가능하대요. 조금만 더 기다려봐요. 은하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도윤은 그 말을 듣고 자신이 걸어온 기다림의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한편 윤태식이 캐고 다니던 강민철의 과거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은하는 과거 화재 피해자 지원 단체에 있던 지인을 통해 결정적인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강민철은 20여 년 전 화재 피해자들을 위한 보상금 지원 사업을 운영하던 작은 재단의 실무자였습니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보상금 일부를 서류 조작을 통해 빼돌린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 피해자 명단 가운데는 도윤의 가족 이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 보상금을 저 사람이 가로챘다는 거예요? 도윤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물었습니다. 은하는 조심스럽게 자료를 짚어가며 설명했습니다. 확실한 물증은 아직 부족하지만 정황상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강민철이 이름을 바꾸고 다시 공연 기획업에 뛰어든 것도 그 일과 무관하지 않아 보여요. 재단이 문을 닫은 뒤 그는 몇 년간 자취를 감췄다가 지금의 기획사를 차렸더라고요. 윤태식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도윤 씨한테 접근한 게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도윤 씨의 재능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돈을 벌려는 속셈이었겠지요. 어쩌면 도윤 씨가 그 화재의 피해자라는 걸 알고 접근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도윤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보다 먼저 밀려온 것은 서글픔이었습니다. 자신이 겪은 불행이 누군가의 탐욕으로 인해 더 깊어졌다는 사실이 그를 아프게 했습니다. 이 사실 밝혀야 해요. 저 같은 피해자가 또 나오면 안 되니까요. 도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윤태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돕겠습니다. 옛 동료들 중에 아직 이 사건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박병수는 옛 소방서 기록 보관소를 통해 당시 화재 현장 출동 기록과 피해자 명단을 다시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역 신문사에 남아있던 당시 기사 스크랩까지 찾아냈습니다. 기사 속에는 상가 화재로 부모 잃은 소년 극적으로 구조라는 제목 아래 흐릿한 사진 한 장이 실려 있었습니다. 은하는 그 기사를 도윤에게 읽어주었습니다. 도윤은 자신도 몰랐던 그날의 기록을 들으며 손끝으로 사진이 실린 신문지면을 가만히 쓸어보았습니다. 비록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는 그 종이의 결에서 20년 전의 시간을 느끼는 듯 했습니다. 며칠 뒤 은하는 화재 피해자 지원 단체의 옛 관계자와 어렵게 연락이 닿았습니다. 그 관계자는 조심스럽게 증언했습니다. 그때 재단에서 서류가 이상하게 처리된 사례가 여럿 있었어요. 담당자였던 그 사람, 이름을 여러 번 바꿨다는 얘기도 들었고요. 저도 당시엔 확실한 증거가 없어서 그냥 넘어갔었는데 이제라도 밝혀진다면 다행입니다. 증거를 모으는 과정에서 윤태식은 자신이 화재 현장에서 아이를 구조했던 기록을 다시 꺼내보게 되었습니다. 오래된 소방서 근무일지 속에는 그날의 화재 주소와 구조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주소는 도윤이 어린 시절 살았던 바로 그 상가 건물이었습니다. 윤태식은 그 사실을 확인한 순간 손에 든 서류를 한참 동안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그 아이의 이름을 알려 하지 않았습니다. 알게 되면 자신이 그 아이의 삶에 다시 끼어들게 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윤태식은 도윤을 찾아가 오래도록 망설이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광장에는 마침 인적이 드물었고 가로등 불빛만이 두 사람 사이를 조용히 비추고 있었습니다. 도윤 씨, 제가 그날 화재 현장에서 아이를 구했던 소방관입니다. 광장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도윤의 숨이 순간 멎는 듯 했습니다. 그게 정말이에요? 그날 저를 도윤의 목소리가 떨리다 못해 갈라졌습니다. 네. 제가 그날 도윤 씨를 업고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근무일지에 남은 주소와 그날의 기록, 그리고 이오르골까지 모두 확인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도윤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을 뻗어 윤태식의 손을 찾았습니다. 손끝이 맞닿는 순간 도윤은 20여 년 전 화재 현장에서 느꼈던 그 온기를 다시 느꼈습니다. 왜 이제야 말씀해 주신 거예요? 도윤이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윤태식의 눈시울도 붉어져 있었습니다. 미안합니다. 도윤 씨가 저를 은인으로만 기억하며 살까봐 그게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알겠습니다. 저는 그냥 도윤 씨 곁에 있고 싶었던 것뿐이었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오랜 세월 서로를 그리워하며 살아온 두 사람의 눈물이 겨울 광장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뜨겁게 흘렀습니다.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은하와 복순 할머니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복순 할머니는 앞치마 자락으로 눈가를 훔치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세상에 이런 인연이 다 있나? 한참 후 도윤이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아저씨, 근데 그때 왜 제 이름도 안 물어보고 가셨어요? 윤태식은 씁쓸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물어보면 잊지 못할 것 같아서요. 그런데 결국 이름도 모른 채 20년을 잊지 못했으니 참 부질없는 다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밤늦도록 광장 벤치에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도윤은 보육원에서 보낸 시절과 피아노를 처음 배우던 순간을, 윤태식은 소방관으로 살아온 30년의 세월과 아내를 떠나보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서로가 몰랐던 지난 20여 년의 시간이 그 밤 사이 조금씩 서로에게 스며들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나란히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이후 도윤은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태식을 위한 단 한 번의 연주회를 열기로 한 것입니다. 은하는 도윤의 뜻을 전해 듣고 발 벗고 나서 도왔습니다. 작은 지역 문화센터의 공연장을 대관하고 광장의 단골들과 복순 할머니, 그리고 소방서의 옛 동료들에게까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박병수를 비롯한 윤태식의 옛 동료들은 소식을 듣자마자 흔쾌히 참석을 약속했습니다. 준비하는 며칠 동안 도윤은 유난히 말이 없었습니다. 은하가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20년 동안 하고 싶었던 말을 이제야 제대로 전할 수 있게 돼서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요. 도윤이 답했습니다. 복순 할머니는 연주의 소식을 듣고 며칠 동안 국밥집 문을 일찍 닫으며 이것저것을 준비했습니다. 내가 뭘 도울 수 있을까 하다가 그날 손님들 먹일 떡이라도 좀 해가려고. 할머니의 손끝에서 준비된 백설기는 연주회 당일 로비 한쪽에 소담하게 놓였습니다. 박병수와 옛 소방 동료들도 저마다 바빴습니다. 그들은 퇴근 후 시간을 쪼개어 의자를 나르고 현수막을 걸며 행사 준비를 도왔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문화센터 직원이 물었습니다. 다들 어떤 사이세요?
박병수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가족이나 마찬가지죠. 30년 넘게 한솥밥 먹은 사이인데요. 도윤은 그 연주회를 위해 새로운 곡을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어릴 적 기억 속 오르골 멜로디에 지난 몇 달간 윤태식과 나눈 시간들을 담아 새로 편곡한 곡이었습니다. 은하는 그 연습 과정을 며칠 동안 곁에서 지켜보며 도윤을 도왔습니다. 공연 당일 문화센터의 작은 홀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무대 맨 앞줄 윤태식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은하와 복순 할머니가 자리했습니다. 도윤이 무대 위로 올라섰습니다. 지팡이 없이도 그의 걸음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피아노 앞에 앉은 그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마이크를 향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오늘 이 곡은 저를 살려주신 분을 위해 연주합니다. 20여 년 전 저는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그분을 매일 그리워하며 이 곡을 쳤습니다. 이제야 그분의 이름을 압니다. 윤태식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객석 여기저기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윤태식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도윤의 손끝이 건반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그 오래된 멜로디가 홀 전체에 잔잔하게 퍼져나갔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그리움의 곡이 아니었습니다. 재회와 감사의 노래였습니다. 연주는 평소보다 느리고 깊었습니다. 마치 지난 20여 년의 시간을 한 음에 눌러 담듯이 곡의 후반부에 이르자 도윤은 새로 편곡한 선율을 이어 연주했습니다. 그것은 슬픔이 아닌 감사와 희망이 담긴 밝은 가락이었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객석에서는 오래도록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어떤 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눈물을 훔치며 박수를 쳤고 어떤 이는 옆 사람과 손을 맞잡은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광장에서 도윤의 연주를 자주 들었던 낯익은 얼굴들도 여럿 눈에 띄었습니다. 퇴직교사 할아버지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꾹꾹 눌렀고 붕어빵 부부는 서로의 손을 꼭 붙잡은 채 무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박병수는 옛 동료들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힘찬 박수를 보냈습니다. 역시 우리 태식이 형님답다라는 그의 중얼거림이 옆 사람들에게도 들렸습니다. 객석 뒤편에 서 있던 은하는 두 손을 가슴에 모은 채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녀는 도윤을 처음 만났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도윤은 늘 어딘가 쓸쓸한 얼굴로 같은 곡을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 얼굴이 오늘은 세상 누구보다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의 기다림이 드디어 끝났구나. 은하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동시에 자신이 그 기다림의 끝자락을 함께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 형언할 수 없는 감사함이 밀려왔습니다. 공연이 끝난 뒤 로비로 나온 도윤에게 은하가 다가와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잘했어요, 도윤 씨. 오늘 연주 제가 들어본 것 중에 가장 아름다웠어요. 도윤은 그 손을 마주 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은하 씨가 곁에 있어줘서 가능했던 거예요. 고마워요. 연주회가 끝난 뒤 윤태식과 도윤은 문화센터 옥상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도윤 씨, 이제야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태식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저는 사실 소방관 일에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몇 달 전에 구조하던 사람을 놓친 적이 있었거든요. 그 죄책감으로 그만둘 생각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동료들은 저더러 쉬라고 했지만 저는 계속 현장에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그날 밤 도윤 씨네 건물에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다른 대원들이 먼저 진입했지만 3층 창문에서 흔들리는 그림자를 본 건 저였습니다. 그런데 도윤 씨를 업고 계단을 내려오면서
저는 제 손끝에 전해지는 도윤 씨의 심장 박동을 느꼈습니다. 살아있다는 그 느낌이 저를 다시 살게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날 아이를 구한 것이 아니라 윤태식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내 인생을 구한 거였어. 도윤의 눈시울이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그럼 우리는 서로를 구한 거네요. 윤태식은 처음으로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오랜 세월 억눌러온 감정이 눈물과 웃음이 뒤섞인 채 터져나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3년을 더 현장에서 뛰었습니다. 그리고 정년까지 채우고 퇴직했지요. 매번 화재 현장에 나갈 때마다 저는 도윤 씨를 떠올렸습니다. 누군가의 인생을 구할 수 있다는 믿음, 그게 저를 버티게 했습니다. 도윤은 그 말을 들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얼굴도 모르는 그분이 어딘가에서 저를 지켜보고 있을 거라는 믿음이 제가 다시 피아노 앞에 앉을 수 있게 해줬어요. 한편 강민철의 횡령 사건은 은하와 옛 소방 동료들이 모은 증거를 토대로 관할 기관에 정식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조사가 시작되었고 강민철은 더 이상 도윤 곁에 얼씬거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그가 20여 년 전 재단 자금 중 상당액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정황도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그가 20여 년간 외면해온 죄의 대가는 마침내 그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몇 주 뒤 도윤은 지역 신문을 통해 강민철에 대한 조사 결과가 공식 발표되었다는 소식을 은하로부터 전해 들었습니다. 그는 그 소식에 통쾌함보다는 담담한 안도를 느꼈습니다. 다행이에요. 이제 저 같은 피해자가 더 나오지 않겠죠. 강민철은 조사가 시작되자 처음에는 완강히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박병수와 옛 재단 관계자가 제출한 자료, 그리고 은하가 확보한 당시 서류 사본이 하나둘 맞춰지면서 더 이상 발뺌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그는 도윤을 찾아와 마지막으로 한번 매달렸습니다. 도윤 씨, 제발 이번 한 번만 눈 감아 주십시오. 저도 다 갚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돈으로 보상하겠습니다. 도윤은 그 말에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돈으로 되돌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 부모님은 그 돈이 아니라 당신이 마땅히 지켰어야 할 신뢰를 잃으신 거예요. 강민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의 회사는 결국 문을 닫았고 그는 횡령 및 사기 혐의로 정식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도윤은 그 소식을 전해 들으며 오랫동안 마음 한구석에 자리했던 응어리 하나가 비로소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도윤의 이야기는 방송과 온라인을 통해 널리 알려졌습니다. 여러 공연 기획사와 방송국에서 정식으로 러브콜을 보내왔습니다. 이제는 제대로 된 조건으로 제대로 된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광장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유명 콘서트홀에서 연주 요청이 들어와도 그는 매주 정해진 날이면 여전히 그 낡은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왜 계속 여기서 연주하세요? 이제 더 큰 무대도 가능하잖아요. 어느 기자가 물었습니다. 도윤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이 광장은 제게 특별한 곳이에요. 여기서 저는 제 은인을 다시 만났거든요. 이곳을 떠나면 그 인연도 함께 잊혀질 것 같아서요. 그는 큰 무대의 초청은 감사히 받아들이되 매주 정해진 요일만큼은 반드시 광장으로 돌아왔습니다. 복순 할머니의 국밥집도 낡은 피아노도 그를 지켜봐 온 이웃들도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제 그의 연주를 듣기 위해 더 많은 사람이 광장을 찾는다는 것, 그리고 그 인파 속에 언제나 윤태식이 함께 서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도윤은 정식 공연을 통해 번 수익의 일부를 떼어
화재 피해 아동을 지원하는 작은 기금을 만들었습니다. 기금의 이름은 오르골이라 지었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오르골 하나로 20년을 버텼습니다. 저와 같은 처지의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덜 외롭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기금을 만들었어요. 윤태식은 그 기금의 명예이사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는 은퇴 후 처음으로 다시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는 매주 기금 사무실에 들러 서류를 검토하고 피해 아동 가정을 직접 찾아가 상담을 돕기도 했습니다. 화재로 부모를 잃은 한 아이의 집을 방문했을 때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20여 년 전 도윤에게 하지 못했던 일을 대신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아이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힘든 순간이 지나가면 반드시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야. 아저씨가 그랬거든. 그 모습을 지켜본 박병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님, 요즘 얼굴이 10년은 젊어진 것 같습니다. 기금 오르골은 예상보다 빠르게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도윤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많은 시민들이 소액 후원에 동참했고 몇몇 기업에서도 정기 후원을 약속해왔습니다. 은하는 기금의 음악 치료 프로그램을 총괄하며 화재나 사고로 트라우마를 겪은 아동들을 위한 음악 수업을 새롭게 기획했습니다. 첫 수업이 있던 날, 한 아이가 도윤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아저씨는 안 보이는데 어떻게 피아노를 쳐요? 도윤은 아이의 손을 잡아 건반 위에 올려주며 답했습니다. 눈으로 보는 대신 손끝으로 느끼는 거야. 너도 한번 해볼래? 아이는 서툰 손짓으로 건반을 눌러보았고 그 순간 작은 웃음소리가 교실 가득 퍼졌습니다. 윤태식은 그 모습을 창밖에서 가만히 지켜보며 20여 년 전 자신이 구했던 한 아이가 이제는 다른 아이들에게 희망을 건네고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벅차올랐습니다. 늦겨울의 어느 날 도윤은 윤태식을 조용히 불러앉혔습니다. 아저씨, 아니, 이제 다르게 불러도 될까요? 윤태식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떻게 부르고 싶으신데요? 도윤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라고 불러도 될까요? 저는 부모님을 그날 모두 잃었어요. 그리고 아저씨는 그날 이후로 제 삶을 지켜주신 분이잖아요. 피가 섞이지 않았어도 저한테는 이미 가족이에요. 윤태식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는 오랜 세월 홀로 지내며 스스로에게 가족을 가질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왔습니다.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뒤 그는 종종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자신 같은 사람이 다시 누군가와 가족이 될 수 있을까 하고요. 하지만 도윤의 그 말 한마디가 얼어붙어 있던 그의 마음을 녹였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불러줘요. 나도 도윤 씨를 아들처럼 생각한 지 오래됐습니다. 같은 날 저녁 도윤은 은하에게도 조심스럽게 마음을 전했습니다. 은하 씨, 저와 평생을 함께 해주시겠어요? 이제 제 곁에는 가족이 생겼어요. 그 가족 안에 은하 씨도 함께 해주시면 좋겠어요. 은하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야말로 부탁드리고 싶었어요. 처음 도윤 씨 연주를 들었을 때부터 이 사람 곁에 오래 있고 싶다고 생각했거든요. 복순 할머니는 그 소식을 듣고 국밥집 문을 일찍 닫은 채 세 사람을 위해 작은 저녁 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내가 자식은 없어도 오늘부터 이 셋은 다 내 새끼들이다. 할머니의 말에 세 사람은 함께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날 저녁 자리에는 박병수와 옛 소방 동료들도 함께했습니다. 다들 소박한 음식을 나누며 오래도록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박병수는 술잔을 들며 건배사를 건넸습니다. 형님, 도윤 씨, 은하 씨.
세 분의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그리고 이 모든 걸 지켜봐 온 우리 모두를 위하여. 사람들은 웃으며 잔을 부딪혔고 국밥집 안은 오랜만에 온기로 가득 찼습니다. 복순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앞치마 자락으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이런 좋은 구경을 다 하네. 오래 살고 볼 일이야. 그녀의 말에 다시 한번 웃음이 터졌습니다. 윤태식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어떤 감정이 다시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함께할 사람이 있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그렇게 피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그 무엇보다 단단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며칠 뒤 윤태식은 낡은 서랍 깊숙한 곳에서 아내가 남긴 작은 반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는 그것을 은하에게 조심스레 건넸습니다. 제 아내가 쓰던 물건인데 아이가 없던 저희 부부에게는 며느리가 생긴다는 게 그저 꿈 같은 일이었습니다. 은하 씨가 이걸 받아주면 좋겠습니다. 은하는 그 상자를 받아들고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제가 받아도 될까요? 저는 그냥 도윤 씨 곁에 있고 싶었을 뿐인데 그거면 충분합니다. 도윤이 곁에서 도윤이를 웃게 해주는 사람이면 그걸로 충분해요. 윤태식이 말했습니다. 혼인신고를 마친 날 도윤과 은하는 구청 앞에서 간단히 사진 한 장을 남겼습니다. 화려한 예식은 아니었지만 세 사람과 복순 할머니 그리고 몇몇 가까운 이웃들이 모여 소박하게 축하해 주었습니다. 도윤은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화려한 결혼식보다 저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오늘이 더 값지다고 생각해요. 계절이 바뀌어 봄이 찾아왔습니다. 광장의 나무마다 연두빛 새순이 돋아났고 겨울의 찬바람 대신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도윤은 여느 때처럼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윤태식이 서 있었고 반대편에는 은하가 미소를 지으며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의 손끝이 건반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20여 년간 그리움으로 연주했던 그 멜로디가 이제는 완전히 다른 빛깔로 광장에 퍼져나갔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하나둘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어떤 이는 미소를 지었고 어떤 이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복순 할머니는 국밥집 문 앞에 서서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퇴직교사 할아버지는 늘 앉던 벤치에서 신문을 접어두고 연주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붕어빵 부부도 손님이 없는 틈을 타 잠시 가게 문 앞에 나와 섰습니다. 광장을 오가는 모든 이들에게 이 피아노 소리는 이제 단순한 배경음이 아니라 그들의 하루를 함께하는 익숙한 풍경이 되어 있었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광장에는 오래도록 따뜻한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윤태식과 은하의 손을 양옆에서 꼭 잡았습니다. 저는 이제 알아요. 그날의 불행이 저를 여기까지 데려온 거라고요. 그리고 그 끝에서 저는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만났어요. 윤태식이 도윤의 어깨를 가만히 감싸 안았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도윤아. 도윤은 코트 주머니에서 작은 물건 하나를 꺼냈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수리한 오르골이었습니다. 태엽을 감자 그 옛날 어머니가 들려주던 멜로디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이 매일 피아노로 연주해온 바로 그 곡이었습니다. 이 오르골 소리를 이제야 다시 들을 수 있게 됐어요. 도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윤태식과 은하도 함께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광장을 지나던 아이 하나가 걸음을 멈추고 그 오르골 소리에 귀를 기울이더니 엄마의 손을 잡아 끌며 물었습니다. 엄마, 이 아저씨 피아노 소리랑 똑같아요. 그 말에 도윤과 윤태식,
은하는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봄바람이 세 사람 사이를 부드럽게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광장의 낡은 피아노는 오늘도 누군가의 마음을 데우며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음악은 그렇게 사람과 사람을 다시 이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오랜만에 복순 할머니의 국밥집에 함께 모였습니다. 할머니는 평소보다 한 그릇 더 큰 국밥을 세 사람 앞에 내놓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쏘는 거야. 이렇게 다들 모여 웃는 얼굴 보니까 나도 덩달아 배가 부르네. 도윤은 국밥 한 술을 뜨며 문득 지난 세월을 떠올렸습니다. 화재로 가족을 잃고 시력을 잃고 얼굴 모를 은인을 그리워하며 걸어온 길이었습니다. 그 길의 끝에서 그는 뜻밖에도 더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 평생을 함께할 사람, 그리고 자신을 지켜봐준 이웃들까지. 아버지, 도윤이 나지막이 불렀습니다. 응, 왜? 윤태식이 답했습니다. 저는 이제 매일 이 곡을 칠 때마다 슬픔이 아니라 감사를 느껴요. 예전엔 그리움으로 쳤던 곡인데 이제는 감사로 치고 있어요. 윤태식은 도윤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나도 마찬가지다. 그날 밤 너를 업고 계단을 내려오던 그 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다는 걸 이제야 온전히 느낀다. 은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봄밤의 별빛이 국밥집 낡은 유리창을 통해 은은하게 비쳐들고 있었습니다. 도윤의 이야기는 그렇게 슬픔에서 시작해 희망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광장의 피아노는 내일도 그 자리에서 또 다른 누군가의 마음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행운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계신 곳에 따뜻한 일이 조용히 찾아가길 바랍니다.